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발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휘감겼습니다. 순간 따끔한 고통이 퍼지더니 눈앞이 하얘졌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뱀이야, 뱀에 물렸어. 엄마와 언니들이 달려왔지만 제 다리엔 벌써 붉은 자국이 퍼지고 있었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사람 데리고 올게. 절대 움직이지 마, 예서야. 금방이야. 진짜 금방 올게. 그렇게 말하며 엄마랑 첫째 언니가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남은 둘째 언니도 몇 분 뒤 안 되겠다. 나도 내려가 볼게. 조금만 버텨. 하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이 떨리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발끝에선 감각이 사라지고 입술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는데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웃었던 제 엄마와 제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날 산속에서 그토록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7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손예서입니다.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며 수군거리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기다림이 결국 지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순례 같은 것이었다는 걸요. 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유난히 섬세한 사람이었고 다정한 말투로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상처 입고 돌아온 사람에게만 배어 나올 것 같은 조심성과 배려, 그게 제겐 오히려 조심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점점 그 사람의 말투에, 걸음걸이에,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보다 더 깊은 존경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평생 혼자여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결혼식 날에도 했습니다. 부케를 들고도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손을 흔들어도 제 눈은 남편 얼굴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만든 게 저의 운이라면 그 운을 기다려준 제 자신에게도 고맙고 싶을 만큼요. 결혼하면 고부 갈등은 을에 따라오는 법이라며 주변에서는 걱정부터 앞세웠지만 정작 시댁 식구들은 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보다 칭찬을 먼저 건네는 분이셨고 시아버지는 늘 묵직한 말투로 우리 예서 수고 많다 하며 제 손에 과일 한 접시를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남편 집안은 풍족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부러운 건 정서적인 여유였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도 시댁에서 신혼 살림 차리라며 남편 이름으로 내준 것이었고 저는 그 집의 창문 너머로 해가 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삶에 감사하자. 이 사람들 지켜드리자. 매일 식탁에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이고 햇볕 좋은 날엔 시어머니에게 배운 방식대로 이불을 널고 밤이면 남편 무릎에 머리를 얹고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37이란 나이에 겨우 만난 이 평온한 일상에 저는 그야말로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만 생기면 정말 완성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에서 이상한 낯빛이 비쳤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른 기운이 돌았으며 미소를 지으려 해도 입꼬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다들 한두 마디씩 툭툭 건넸습니다. 예서야, 요즘 좀 많이 야위었다? 혹시 아이 소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몸은 괜찮지? 걱정 섞인 말들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제 마음 깊은 곳을 짓누르고 있는 건 아이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남편에게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을 에는 칼날처럼 저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제 친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언니 둘 사이에서 귀염을 받으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분식집 한 구석에서 한 손엔 칼, 한 손엔 튀김 집게를 쥐고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내셨습니다. 콩나물국밥, 김밥, 떡볶이, 순대. 손님이 밀려오는 점심시간이면 어머니는 말 대신 땀으로 우리를 키웠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너희 셋뿐이다. 서로 등 돌리면 끝이야. 그 말 어릴 땐 단순한 푸념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정말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 없는 서러움은 셋이 껴안고 뭉치며 이겨냈고 가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서로에 대한 정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큰언니는 매일 장학금 소식을 들고 왔고 둘째 언니는 아르바이트로 학원비를 벌며 저를 챙겼습니다. 저도 나름 그 틈에서 책가방을 스스로 메고 도시락 반찬을 하나라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엄마요? 그런 딸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받은 여자야. 세상에 너희 같은 딸을 셋씩이나 뒀잖니. 그 시절 아무것도 가진 건 없었지만 저는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랑이 있었고 울어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며 등 뒤에서 등을 두드려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꺼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고 그 모든 걸 지켜준 엄마가 눈앞에 떠오릅니다. 첫째 언니는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색깔 맞추는 걸 좋아했고 낡은 티셔츠 하나를 재봉틀로 멋진 가방으로 만들어내곤 했지요. 결국 디자인 전공으로 대학을 갔고 졸업하자마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의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옷들이 잡지에 실릴 때마다 엄마는 우리 셋을 앉혀놓고 신문 스크랩을 자랑처럼 펼쳐 보이곤 하셨어요. 둘째 언니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늘 조용하고 묵묵했지만 누구보다 똑부러졌고 공부를 참 잘했지요. 수의학과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분식집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내 딸이 말이야, 동물들 치료하는 의사 된단다. 수의사야. 그리고 저는 막내로서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며 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고 남들처럼 야근에 치이기도 하고 회식 자리에 웃으며 앉아 있기도 했지요. 엄마는 저희 셋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누가 잘났다고 우쭐대지도 않았고 누가 실수한다고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내 딸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 그게 엄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언니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반지 하나씩 맞추자. 이젠 각자 삶의 무게도 다르고 자주 만나기도 어렵잖아. 변하지 말자는 뜻으로 딱 하나씩 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 언니는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얼떨결에 따라 나섰습니다. 동네 근방에 가서 셋이 한참을 고르다 결국 24K 순금 반지에 작게 서브 다이아 하나 박힌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한 돈짜리지만 정성이 담겼고 서로의 이름 첫 글자를 안쪽에 새겼습니다. 반지를 받아들던 그 순간 엄마는 유리창 너머로 웃고 있었고 우리는 손을 마주 잡은 채 약속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기, 절대 빼지 말기, 절대 멀어지지 말기. 그 반지는 이후 제 손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넷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셋 딸. 딱 그 구성만으로도 집안은 늘 웃음이 넘쳤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만큼 하루하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애도 당연히 했죠. 각자 나름 멋진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고 설레는 문자를 기다려본 적도 있었고 가끔은 엄마 몰래 밤늦게 통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언제나 이 집이 더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저녁 약속을 잡아도 가족이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더 따뜻했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언니들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두 달 만나던 남자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돌아오는 건 언제나 이 집의 불빛이었습니다. 결혼해봤자 뭐해? 내 인생 갉아먹는 짓이지. 나는 남편이고 시댁이고 애 때문에 내 시간과 몸 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 언니의 말은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흔들림도 여백도 없었습니다. 그런 첫째 언니의 말을 듣고 둘째 언니는 컵을 책상에 툭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결혼은 별로더라고. 나는 그냥 난자 냉동해 놨어. 애는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게 해두고 결혼은 글쎄 내가 볼 땐 지능 떨어지는 사람이 한다니까.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서, 너도 그렇지? 그 순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저는 엉겁결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는 그렇지 뭐. 입 밖으로 뱉은 말은 너무도 가벼웠지만 제 속은 그때부터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니들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맞장구 치며 혼자가 편하다, 결혼이 뭐 대단하냐 말했지만 속마음은 늘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이 손을 잡고 가는 부부를 볼 때마다 마트에서 사소한 걸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결국 웃으며 손잡는 부부를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물론 좋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들과 함께 밤늦도록 수다 떨며 귤을 까먹고 라디오를 들으며 웃는 시간은 그 어떤 연애보다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 내 아이를 안고 남편과 함께 식탁을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은 소망, 그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을 저는 남몰래 동경해 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감히 언니들 앞에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가 세 자매 사이의 흐름을 깨는 것 같았고, 그 순간부터 달라진 막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언니들이 내뱉는 말에 가볍게 웃고 넘겼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간 큰언니가 코웃음 치며 그런 소리 할 시간에 내 삶이나 잘 챙겨라 할 것 같았고, 둘째 언니는 결혼은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라고 덧붙일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겉으로 웃으면서도 한숨 섞인 말로 너도 그러는 거 보니 외롭긴 외로웠구나 하고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웃고 말없이 가족 안에서 살아가며 언젠가 언니들처럼 자연스레 결혼이라는 건 접겠지 싶었습니다. 그 나이에 도달하면 저도 똑같이 무뎌지고 당연하다는 듯 이 평범한 일상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말쑥한 말투, 유난히 말끝을 부드럽게 흐리던 사람이었고, 회의 중에도 꼭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잘 몰랐지만 어느 날 우연히 단둘이 점심을 먹게 되었고, 그날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 말을 오래 하고 싶고 그의 눈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 그 감정이 사랑인지 동경인지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 역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조심스럽고 진심이었단 걸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 피하며 점심을 따로 먹고 퇴근 시간 맞춰 멀찍이 걸으며 손을 스쳤고 휴일이면 조용한 카페에서 눈을 마주보며 미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예서 씨, 나랑 함께 해요. 나 혼자 늙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누군가와 같이 늙고 싶었고, 누군가와 아침밥을 차리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며 티격태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들과 엄마에게는 그 어떤 말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혼날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킬까 봐 나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눈빛을 마주할까 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몰래 품고 지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 사람을 이사님이라 부르며 거리감을 유지했고, 집에선 전보다 더 밝은 척 웃으며 언니들의 농담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더 늦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함께 집 알아보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숨기기엔 너무 뜨거웠고, 이 사람은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했습니다. 만난 지 반년 생각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한 날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던 것처럼 단단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말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람 없는 저녁 식당 한쪽에 준비된 꽃과 촛불, 그리고 그가 꺼낸 반지는 TV에서나 보던 유명한 브랜드의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작은 반지 상자를 열며 그가 말했습니다. 예서 씨, 내 사람 되어줄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목소리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서야 겨우 말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예서 씨가 과분할 정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약혼을 했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단정하고 점잖은 분이셨고 첫눈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서 씨, 우리 아들한텐 너무 아까운 분이네요. 꼭 우리 가족 되어줘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가정을 꾸미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실감이 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족에게 말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언니들 나 결혼하려고 해. 말을 끝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누가 먼저 반응할까 눈을 깜빡이며 기다리는데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저릿해질 만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려 하는데 이 집에서 가장 낯선 주제를 꺼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보다 불안으로 설렘보다 걱정으로 저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할까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 그 짧은 침묵 끝에 첫째 언니가 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뭐? 결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 언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언제 연애를 했다고? 설마 우리한테도 숨긴 거야? 와, 진짜 얌체 아니냐, 예서 너. 언니들의 반응은 예상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더 싸늘하고 황망했습니다. 입가엔 웃음도 없었고 눈빛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혹감은 제게 실망해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는 채 제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야, 우리가 뭐 남이냐? 결혼할 정도면 말 한 번쯤은 꺼낼 수 있었잖아. 첫째 언니의 목소리는 씁쓸했고 둘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결국은 다 똑같구나. 우리한텐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웃긴다. 진짜. 그 말이 뼈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 것뿐인데 그것이 언니들에겐 배신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저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들 마음속 어떤 균열을 메울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이미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감정 상하게 말들 하지 마. 예서야. 그 사람이 정말 너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다음 주말에 데려와. 엄마가 직접 보고 얘기할게.
그 말에 언니들은 여전히 뾰로통했지만 더 이상 따지진 않았고 저는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응 데려올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은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이 순간을 축하받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내가 꿈꿔왔던 미래를 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 걸까? 기뻐야 할 순간에 오히려 눈물부터 맺히는 이 감정이 제가 걸어가려는 길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예서 씨, 툭불 소갈비 사면 좋아하실까? 과일은 무조건 제철 걸로. 참외랑 복숭아 어때요? 예비 처갓집에 첫 인사를 가는 날이라 그런지 그는 마치 중학생처럼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고 와이셔츠 깃을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상상하는 처갓집의 따뜻한 환영은 오늘만큼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언니들은 거실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엄마는 조용히 왔냐 한마디 던지곤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식탁 위엔 대접받는 손님을 위한 상차림은커녕 평소보다도 초라한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 쪽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오늘만큼은 좀 고기라도 구워서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러자 엄마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뭘 대단한 손님 왔다고. 외식 생각을 해. 우리 집이 뭐 호텔이냐? 그 말에 첫째 언니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고 둘째 언니는 집에 냄새 배겨 하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허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살짝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안쓰러웠습니다. 자신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좋은 고기를 사고 과일까지 챙겨 들고 온 그 사람인데 이 집은 마치 그 노력을 가볍게 밀쳐버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러다 첫째 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불쑥 물었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돼요? 둘째 언니도 물기 있는 손으로 휴지를 쥐며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세요? 집은 있어요? 모아둔 건 좀 있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도 걱정도 아닌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연봉은 이 정도 되고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작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였지요. 재산은 뭐 많진 않아도 둘이서 살 만큼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언니들은 말없이 물을 마셨고 엄마는 특별한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쩌면 오늘이 그 사람과 내 가족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앉은 날이 될 수도 있겠다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한함을 넘어서 어쩌면 이 사랑이 가족 안에 들어오기엔 너무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오히려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낯선 이 앞에서 더없이 작아졌던 하루. 그 모든 순간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기에 저는 그 품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무례했죠? 그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 편은 언제나 나야. 그 말에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마음 한구석이 처음으로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오래오래 함께해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서둘렀습니다. 남편도 제 뜻에 맞춰주었고 식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곳으로 정했습니다. 상견례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수술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기에 양가 모두 자연스럽게 생략했고 양해가 된 김에 식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하자며 남편과 저는 식장에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제 발목을 잡은 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정하고 나니 언니들이 또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요즘 누가 식장에서 결혼하냐? 호텔에서 해야지. 그게 예의고 격이지. 결혼식이 뭐 2번 할 것도 아니잖아. 인생에 한 번뿐인 나를 그렇게. 참 답답하다, 진짜.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꾸민 사랑, 내가 준비한 하루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걸 가장 기뻐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무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도 남편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시어머니는 수술로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장에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는 제게 다가와 아들 결혼 앞두고 쓰러지셨는데 좀 나중에 사돈 건강해지면 하던가 하지. 꼭 이렇게 빨리 식을 올려야 했냐? 사돈 안색도 안 좋은데? 그 말만 조용히 툭 내뱉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 내가 불길한 날 결혼식을 강행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모든 게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객이 들어오고 음악이 흐를 때 저는 한 번도 꿈꾸던 결혼식에 대한 감상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끝나야 내가 진짜 내 사람과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것만을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혼식은 분명 행복의 시작이어야 했는데 저는 그날 행복보다 간절하게 끝을 기다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는 바로 서초동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시댁에서 남편 이름으로 해준 곳이었고 워낙 입지가 좋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서 처음엔 그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주방에 새 식탁을 놓고 거실엔 남편과 고른 소파를 들여놓고 침실 벽지 색깔 하나까지 제가 고른 집. 그곳에 몸을 뉘이는 순간마다 아, 드디어 나도 내 집이 생겼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던 친정 식구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지요. 집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 관리비 얼마나 나와? 이런 가구는 어디서 산 거야? 좀 저렴한 걸로 해도 되잖아.
아휴, 우리 예서가 살림은 잘하겠어?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말들이 오갈수록 저는 주방에 설 때마다 등이 굳고 엄마가 거실에 앉을 때마다 마음이 눅눅해졌습니다. 처음엔 참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제가 없는 방에서 제 얘기를 제 남편에게 직접 꺼내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서가 눈치가 좀 없지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애는 순한데 좀 둔한 구석이 있어서 사위가 고생하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식탁에서 컵을 씻고 있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그 수치와 당혹감은 혈육이라는 이름 하나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면 묵묵히 과일을 썰어내놓고 월요일 아침이면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허전하겠네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제 생일엔 조용히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이 내민 상자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부터 몰래 보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브랜드의 핸드백. 색상도 제 스타일이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말하길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눈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지 하는 듯한 그 눈빛 하나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은 옷보다 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고 마치 결혼이라는 삶이 제게 선물한 어떤 증거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 어김없이 찾아온 친정 식구들이 그 가방을 보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첫째 언니가 말했죠. 예서야, 이거 진짜야? 가격 꽤 하던데. 둘째 언니는 남편을 흘겨보며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큰 돈 쓰는 거 허리 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서 하나 생일 챙기느라 힘들었겠네.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 묻은 기색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말끝마다 섭섭함을 드러내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지켜야 할 경계 사이에서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예서만 명품백을 사줘? 사줄 거면 다 같이 사줘야지. 첫째 언니의 목소리는 농담이라기엔 너무 뚜렷했고 둘째 언니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진짜 우리 예서만 공주야? 결혼했다고 이제 우리랑 급이 다르다는 거야, 뭐야? 남편이 가져다 준 그 소중한 가방이 그 순간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저는 그날도 가방을 서둘러 안방에 넣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부끼리 여행 간다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들 알았는지 언니들과 엄마가 슬쩍 따라오겠다고 했고 저는 늘 남편 눈치를 보며 그저 그래 같이 가자 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걷고 싶었던 바닷가 산책길도 조용한 펜션에서 마주보며 마시려 했던 와인 한 잔도 결국엔 언니들의 잔소리와 엄마의 한숨 속에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 생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고 언니들과 엄마는 다 같이 맞춘 반지를 끼고 나왔습니다. 그 반지 1부짜리 서브 다이아가 박힌 우리가 우정과 가족의 증표라며 소중히 여기던 그 반지.
그걸 저는 그만 깜빡하고 결혼 반지만 끼고 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박수를 치는 그 찰나 엄마가 손을 보더니 이내 입을 굳게 닫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아무리 너 혼자 시집 갔다지만 지금 남편 없는 언니들이랑 나보란 듯이 그 반지를 꼭 끼고 와야 했냐? 참 못됐다. 보면 볼수록 결혼이 벼슬이냐?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난 그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제가 해명하려는 순간 엄마는 제 말을 자르듯 남편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도 그러면 안 되지. 처형들이 둘이나 있는데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줄 생각도 안 하고 자네만 예서 데려가면 다야? 그 말에 남편은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곧 익숙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식구들인데 뭐.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고 처형들도 내 형제나 마찬가지지. 부담 갖지 마.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뒤 남편은 예전에 대학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몇 명에게 연락을 돌려 내 처형들 소개팅 좀 해줘야겠다며 능청스럽게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맙고도 짠하던지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그 모든 눈치와 수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첫째 언니도 둘째 언니도 소개팅 자리에 나와선 처음부터 얼굴을 굳히고 앉았습니다. 남편의 대학원 친구들이 얼마나 성에 있게 나왔는지 저는 알기에 괜히 가시방석이었지요. 하지만 언니들은 그런 정성엔 눈길도 주지 않고 이 사람 키가 너무 작네. 말투가 왜 저래? 공부만 한 티가 팍 나. 그렇게 툭툭 내뱉으며 결국엔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괜찮은데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져서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만은 내 편이라는 사실이 그 혼란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과의 가정을 온전히 꾸리고 싶었고 서로 닮은 아이와 함께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0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고 보니 임신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란일을 계산하고 영양제를 챙기고 조용히 기대했다 무너지고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웃음도 줄고 식욕도 줄고 어느 날은 괜히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그걸 본 엄마는 말없이 한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거 먹어. 예전에 나도 너희 낳기 전에 먹었던 거야. 애기 생기는데 참 좋았어. 그 말이 왠지 뭉클해서 저는 별 의심 없이 약을 받아들었고 정성스럽게 다려서 매일 저녁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댁 쪽 친척 중 한의사인 고모에게 그 약을 보여줬다가 그 한약이 임신을 돕는 게 아니라 자궁을 안정시키며 착상을 막는, 즉, 피임 효과가 있는 약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줬을까? 실수였을까? 아니면 고의였을까? 머릿속에서 수백 번 그 가능성을 되짚다가 결국 저는 직접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그 약 그게 무슨 약인지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애를 낳으면 우리하고 더 멀어질 것 같았어. 지금도 남편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데 애까지 생기면 아예 우릴 버리겠지. 넌 그럴 수 있는 애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질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나를 끌어내리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날 막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때 언니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 떨어? 엄마도 너 위해서 그랬다잖아.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가족보다 남편이 먼저였니? 그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이젠 가족보다 남편이 먼저야. 적어도 남편은 나한테 칼을 안 꽂으니까. 그 말은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왔고 그날 이후로 엄마와 언니들에게 등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이란 이름이 이렇게도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들과 엄마를 1년 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안 만나니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예서야, 나 사실은 마음에 걸려. 가족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싸우고 돌아서고 그래도 결국엔 돌아가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가슴은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작게 모아뒀던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쓰라고 따로 모아둔 거야. 엄마랑 언니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와. 말로 푸는 거보다 같이 웃을 시간이 더 약이 될지도 모르잖아.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제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다시 만난 자리에서 엄마는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예서야, 잘 지냈니? 너 얼굴 안 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야. 엄마가 그동안 참 미안했어. 언니들도 예전과는 달리 말끝을 누그러뜨렸고 오랜만에 함께한 식탁은 처음처럼 서먹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음이 터지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예전처럼 대화를 할 때마다 제 마음도 아주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었지. 마음속에서 아주 조심스레 그런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엄마, 언니들, 우리 이번에 여행 한번 갈까 해요. 시간 되세요? 놀랍게도 언니들과 엄마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2박 3일로 모처럼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숙소 근처에서 여유 있게 쉬며 사진도 찍고 간식도 나눠 먹고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에게 장난도 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엄마가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 근처에 단풍 예쁘다던데. 언니들도 다들 찬성했고, 그렇게 우리는 등산화를 신고 조금 들뜬 마음으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늘 복잡하기만 했던 이 관계가 이제야 진짜 평온을 찾아가나 싶었지요. 산을 오르는 그날 아침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제 등산 모자 끈을 고쳐주며 살 좀 더 쪄야겠네 하고 웃었고, 첫째 언니는 물병을 제 배낭에 챙겨 넣어주며 오늘은 예서가 제일 잘 걷네 하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둘째 언니도 괜히 제 손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며 예전처럼 언니 셋이서 걸어가던 산책길의 기분을 되살리려 애쓰는 듯 했지요. 그런 순간들이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다시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안도하고 있던 찰나 산의 경사가 조금 깊어지던 중간쯤 조용한 숲속 바닥 어딘가에서 차악하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내 눈앞에서 번쩍 뭔가가 움직였고 발끝 아래 얇은 가지 같은 무언가가 휘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온몸을 덮쳐오는 통증과 함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뱀이야, 예서가, 뱀이야. 누가 먼저 외쳤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입에선 비명이 쏟아졌고 다리에 뜨겁게 올라오는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자 엄마는 저를 향해 달려와 얼굴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예서야, 괜찮아? 괜찮아? 눈 좀 떠봐. 하지만 숨이 차오르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오면서 저는 더 이상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언니들은 당황한 얼굴로 이리저리 서성였습니다. 무슨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 전화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첫째 언니가 정신을 차린 듯 외쳤습니다. 엄마, 일단 우리가 내려가. 사람부터 불러오자. 엄마는 저를 꼭 껴안았다가 손을 떼며 예서야, 조금만 있어. 금방 올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그렇게 둘은 정신없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남은 건 저와 둘째 언니. 언니는 제 얼굴에 땀을 닦아주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야, 괜찮아. 우리 예서 독한 애잖아. 그까짓 뱀 하나 물었다고 쓰러질 예서 아니지? 하지만 저의 얼굴빛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 만큼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도 사람 불러올게. 금방 올게, 예서야. 금방?
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놓으며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못 일어나는 건 아닐까? 숲속은 다시 적막해졌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내게 마지막 귓속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숲은 무섭도록 빠르게 어두워졌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미던 햇살은 온데간데 없고 제 곁엔 더 이상 사람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인지도 모를 시간 속에서 저는 이미 체온이 떨어지고 다리의 감각은 점점 흐려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찬 공기가 폐 속을 휘젓는 듯했고 살려주세요 제발. 목이 마르고 입술이 말라붙은 채로 겨우겨우 외쳐보았지만 숲은 너무 깊고 조용했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사랑도 했고 이제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데 그 모든 걸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 없는데 그런데도 몸은 점점 식어가고 눈꺼풀은 천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 예서야, 예서. 멀리서 어둠을 헤치고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와 함께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서야, 눈 좀 떠. 나야, 나왔어. 그 손길, 그 목소리, 그 따뜻함이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남편은 이미 땀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당신 처가 식구들한테도 연락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불안해서 미치겠더라. 그냥 무작정 왔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는 말없이 제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몸을 덮으며 급히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지금 구조 요청했어. 곧 도착할 거야. 난 당신 두고 절대 안 가. 절대. 그 말에 저는 그토록 추웠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컥 목이 메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버려진 순간 끝까지 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숲속 사방이 어둠으로 덮인 그 밤에 유일하게 저를 밝혀준 사람. 그가 있었기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연락을 했던지 병원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얼굴을 쓰다듬었고 첫째 언니도 둘째 언니도 저를 에워싸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괜찮은 거지?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저를 찾으러 와준 것도 전화도 없이 사라졌다 되돌아온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그 추운 숲속에서 벌벌 떨며 절 찾겠다고 울면서 다닌 사람은 남편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왜 왔어? 내가 아무리 미웠어도 독사한테 물린 사람 두고 가버려? 사람이 그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울부짖으며 퍼부은 말에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고
첫째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언니, 의사였던 언니는 차갑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사 아니었어. 물린 자국 보니까 그냥 무독성이야. 당장 생명 위협되는 상황 아니었고, 솔직히 나도 아는데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뭐? 내가 멍하니 바라보자 언니는 눈을 딱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고 혼자 잘 살고 우리랑은 아예 손 끄는 사람처럼 굴고 그렇게 살다 와서 갑자기 웃으면서 여행 가자 하니까 솔직히 나 너가 얄미웠어. 그래서 그냥 골려주려고 한 거야. 조금만 너도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느껴보라고.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운함이었대요. 미움이었대요. 그래서 날 두고 갔다고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기대려 했던 그 순간, 그들은 그걸 복수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골려주려고, 사람이 사람을 골려주려고 산에 두고 내려와 나한테 가족이라며, 그래도 가족이라며 나는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은 터지지 않았고 그저 몸이 휘청이며 남편에게로 기댔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날 안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얄미운 막내딸 그만 놔주세요. 됐어. 예서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이젠 돌아보지 말고 우리 둘이 살아. 그날 이후 나는 진짜로 가족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플 때 등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리 피를 나눴다 해도 다시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둘째 언니 말대로 물린 건 독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성은 없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나은 것과 마음이 나은 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 숲에서 서서히 식어가던 제 몸을 덮고 있던 어둠과 두려움, 그리고 끝내 오지 않던 가족들. 그 기억은 밤마다 저를 짓눌렀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문득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되었고 남편은 매주 진료실 문 앞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기다려주며 괜찮아.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날의 너라면 누구라도 무너졌을 거야. 말해주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모든 사실을 들은 뒤 그날 밤 말없이 앉아 한참을 담배만 피웠습니다. 평소엔 거의 입에 대지도 않던 사람인데 그날은 내 개비째까지 꺼내 들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처형이 너를 골려주려고 일부러 둔 거라고? 엄마랑 같이? 응. 제 대답은 너무 작았지만 그 사람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난 그날 당신 잃을까봐 정말 미칠 뻔했어. 전화도 안 받는 처가 식구들한테 전전긍긍 연락하고 혼자 산속에서 아무 불빛도 없는 데서 당신 찾았다고. 그런데 그게 다 일부러였다고? 그날 이후 남편은 더는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도 추석도 조용히 둘만 지냈고 엄마 생신도 언니들 생일도
우린 그저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가끔 친정 쪽에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오긴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로 끝났어. 그 이상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생명의 경계에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한 사람의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내 인생에서 더는 허락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한 채로.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제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뿐입니다. 처음엔 시댁이라는 공간이 낯설기도 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그들은 저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손수장을 봐서 된장국을 끓여오셨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과일을 깎아 제 손에 쥐어주며 예서야,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무심히 손잡는 습관도 다시 익혔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 속으로 몇 번씩 친정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언니들의 날선 말투와 엄마의 헛기침 섞인 불쾌한 기색. 그들이 원한 건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무릎 꿇고 다시 가족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일방적인 요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조용히 돌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저는 지금 제 삶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다음엔 차에 메모를 남기더군요. 괘씸한 것, 평생 저주나 받아라. 혼자만 잘 살겠다고 우리 버리고 시집 갔으니 두고 보자. 엄마 병들면 넌 모른 채 할 거지. 그런 딸 꼭 벌 받을 거다. 그 글귀 하나하나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저열하고 얼마나 슬픈지. 차창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다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다 못해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미안함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여전히 불행하길 바라는 마음, 제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시기심, 그 본심이 고스란히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여긴 우리 집이야.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못해.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하고 따뜻하던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언니들도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요? 언제쯤 사람 하나 잃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까요?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